아버지가 파혼을 결심한 이유는 상견례 자리에서 예비 사돈의 상스러운 행동에 아들 결혼 취소. 솔직히 말해서 그의 아들은 이제 나이도 꽤 들었고 이미 결혼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우리에게 예의를 표하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당신 아들이 그렇게 자랑할 만한 점이 무엇이기에 감히 우리에게 대들듯 질문을 하는 건가요? 이미 결혼한 남자와 또 결혼하려는 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행히 우리 딸 소영이가 당신 아들과의 결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방법도 모르고 그저 아들을 자랑하는 법만 알고 있는 겁니까? 세상에. 우리가 너무 가볍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리 현우의 결혼 문제를 잘 해결해야겠습니다. 자, 우리가 좀 자랑하려던 걸 지금 아무 말도 안 한 것처럼 넘어가자. 알겠죠? 그렇다면 누구에게 자랑하는 건지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저는 이런 결과가 될 거라 짐작했습니다. 우리 현우야. 늙었다고 해도 그렇게 많이 늙은 건 아니야. 한 번 결혼한 게 무슨 그렇게 큰 죄란 말인가요? 네, 노령과 재혼은 단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의 딸의 바람을 들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때부터 그 상황의 이상함을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지금은 너무 굴욕적이라 더 이상 그와 대화하고 싶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수준을 낮추라고 했다고요? 저는 굴욕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주고 싶습니다. 아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에게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김영씨 어머니 65세와 아들 박현우 40세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엔 남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이토록 억울하고 분한 일을 겪으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여러분께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별난 신부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과 비교하면 처음엔 미래의 신부가 정말 천사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은 정말 큰 착각이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이 우리처럼 평범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를 바랐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랐죠. 하지만 그런 바람과는 다르게 아들의 인생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제 아들의 첫 번째 결혼은 그가 30살이 되었을 때 비극적으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이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 아들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아내를 잃었습니다. 제 며느리는 고속도로에서 트럭과의 충돌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트럭 운전사는 사과 한마디 없이 그저 보험회사에 연락하라는 문자만 보냈고 며느리의 생명을 빼앗아 우리 가족을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경계를 두고 지내던 지 사흘째. 아들은 누구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에게도 봄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며느리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입양한 지 2달 정도가 지난 어느 날 아들이 들뜬 목소리로 전화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활기찬 목소리를 들으니 저도 기분이 밝아졌습니다. 현우나, 너 연락 없어서 걱정됐어. 잘 지내고 있니? 식사는 잘 챙기고 있지?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엄마,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놀랐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먼저 말을 거는 법이 없는 아들이었기에 그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만난 지 채 3개월도 되지 않았지만 벌써 우리에게 소개하고 싶다니 우리가 어찌 그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너무 서두르는 것이 아닐까 걱정도 됐지만 아들의 마음을 열어준 소녀를 만날 나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여자친구를 처음 본 순간
남편과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 옆에 선 그녀의 모습은 마치 세상을 떠난 며느리가 돌아온 듯 했습니다. 너무 닮아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고, 특히 그녀의 미소는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우의 여자친구 이소영입니다. 편하게 소영이라고 불러주세요. 아, 그리고 현우 씨가 맛있다고 하셔서 준비한 과일도 있는데 입맛에 맞을지 궁금해요. 반가워요. 그냥 와도 괜찮았는데 이렇게 준비까지 하다니. 고마워요. 잘 먹을게요. 그리고 이건 아줌마를 위한 거예요. 어머. 이 해바라기. 내가 해바라기를 좋아하는 걸 어떻게 알았니? 오, 정말요? 사실 현우 씨가 말한 건 아니고 그냥 너무 예뻐서 골랐어요. 소영이의 말처럼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돌아가신 며느리도 해바라기를 좋아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우연히 겹칠 수 있을까요?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려오겠다고 했을 때 저는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 결혼인 만큼 더 신중해야 하고 무엇보다 아들이 행복하기만을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 서두르는 것이 아닐까 걱정했지만 소영이를 만나고 나서야 아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첫 만남이 어색할 수도 있었는데 소영이는 매우 자연스럽게 대했습니다. 아니에요. 아줌마. 그건 당연한 거예요. 소영아. 아마도 알고 있겠지만 우리 현우가 결혼한 적이 있어? 나이는 너보다 훨씬 많기도 하고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구나. 아줌마. 현우 씨의 과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저는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의 성격과 자질을 봅니다. 현우 씨는 저뿐만 아니라 부모님께도 잘하고 멀리 혼자 사는 모습을 보고 주말마다 우리 집에 초대해 주셨어요. 사실 제 아들이 한 번 결혼한 적이 있어서 아무리 착해도 다른 사람들이 우리 아들을 좋지 않게 볼까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소영이 부모님께서 아들을 아끼신다는 말을 들으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소영이 부모님이 나를 보고 싶어 하신다길래 먼저 찾아뵙고 왔어. 뭐야. 우리 몇 번이나 만났는데 미리 말했더라면 더 잘 준비했을 텐데. 나도 현우 성격을 잘 아니까 혹시라도 실수했을까 걱정했었는데 현우 씨가 부모님께 친근하게 다가가려는 모습이 보이더라. 그래서 나도 현우 부모님을 잘 대접해야겠다고 결심했어. 그래. 그건 좋은 일이야. 그런데 여전히 아이를 보내는 게 걱정되네. 걱정하지 마세요. 현우 씨는 정말 예의 바르고 어른들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현우 씨는 빨리 결혼하고 싶어 하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달라요. 결혼을 결심하기 전에 최소한 4계절은 함께 보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소영이는 자신의 의견을 차분하게 말하면서도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결혼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하는 모습도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1년여의 교제 끝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제 아들은 올해 38세이고 미래의 며느리는 28세로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양가 가족들이 만나게 되었고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모임은 기본적으로 서로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자리였겠죠. 그러나 옆집 청년은 아무 말도 없이 무례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정중한 인사 대신 단순히 고개만 살짝 숙였습니다.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나요? 표정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네요. 그는 내가 어떻게 편할 수 있겠어요? 언니가 이혼한 남자와 결혼하려 하는데 형이 편할 리가 없잖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면서 나를 경멸하는 듯한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그가 그렇게 무례하게 행동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미래의 며느리의 가족들이 아들을 좋게 본다고 했지만 그 예상 밖의 반응에 저는 당황스럽고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기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대답하려고 할 때 저는 테이블 밑으로 손을 잡고 그를 멈추게 했습니다. 아들은 저를 바라보며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저는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미래의 며느리 가족분들께 너무 감사해서 저희도 고민 없이 집과 지참금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실종된 아들을 사위로 맞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수희 부인은 그건 불가능해요. 그런 것 없이 딸을 결혼시킬 수는 없죠. 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아니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기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맙서사.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이게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라며 망설였습니다. 옆집 청년은 활짝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물론 괜찮습니다. 그런 상처를 가진 사람과 결혼하려면 적어도 그 정도는 해야죠. 그 말을 듣고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스승님도 참 이해심이 많으셨던 분이군요. 불편을 끼쳐드려 정말 사과드립니다. 정말로. 어느 가족이 자기 딸이 이혼남과 결혼하는 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방 하나를 개인실로 쓸 수 있고 거실에 나무 테이블을 놓을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시끄러운 거실에서 일하는데 어떻게 집중할 수 있을까요? 저도 집에 있어요. 해야 해요.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해서 공부방에 집중해야 하는데. 갑자기 미래의 며느리가 소리를 지르더니 가만히 앉아있던 아들에게 일부러 들으라는 듯이 화를 냈습니다. 형님. 오늘 계약하셔야 해요. 낡은 집에 살고 싶지 않다고 몇 번이나 분명히 말했어요. 미래의 시어머니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비명을 지를 수 있습니까? 그녀가 내 아들에게 말하는 방식은 마치 옛날에 하인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고귀한 여주인과 같았습니다. 아들은 이 상황에 익숙한 듯 고개를 숙이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나는 미래의 며느리가 내 아들을 향한 터무니없는 행동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분노가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소영아. 집 없이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젊은 커플들이 많다. 이 집은 어린이 회사도 가까워서 출근하기에도 매우 편리합니다. 신혼 생활을 하게 되니 이런 집도 괜찮습니다. 왜 그렇게 불만족스러워요? 내 때는 이런 집도 없었어요. 그러자 소영 어머니가 삼촌. 오늘은 당장 결정할 필요는 없고 서울에 집이 너무 많으니 좀 더 찾아보자. 고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더 말하면 얼굴만 빨개지고 감정은 더 긴장될 것 같아서. 그날 우리는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차 안에서 잠시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마지막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서울에는 집이 많다. 이제 이해합니다. 그날 그들이 그런 핑계를 댄 이유는 서울에 집을 사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 집값이 얼마나 비싼지 모르시나요? 뻔뻔합니다. 사실 며느리와 시댁 식구들의 허영과 사치는 이미 신부감 목록을 보는 순간부터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현우야. 이거 정말 소영이가 쓴 거야? 꼭 필요한 것만 선택하라고 하더군요. 빽빽한 목록 외에도 각 품목의 가격도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가격이 맞나요? 끝에 0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집은 아직 계약도 안 했는데. 집 면적에 딱 맞는 가구를 준비해놨는데 왜 이렇게 많이 사요? 하지만 그녀의 어머니는 그것이 모두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 알아서 하겠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사치스러운 일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별표가 있는 항목은 무엇입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사야 하는 아이템이군요.
무엇? 침대 프레임이 1,000만 원이 넘나요? 침대 프레임이 금박인가요? 내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이건 너무하다. 그 돈을 써서 집을 사는 게 낫지. 적어도 집값은 오르겠지만 가전제품이나 가구는 사자마자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격을 3.000만 원 정도로 낮추고 신부값을 산 뒤 그 목록을 며느리에게 보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악랄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고민을 하던 중 아들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들은 매우 긴장한 듯 깊은 한숨을 쉬더니 전화를 받았습니다. 예, 엄마. 집에 무사히 도착하셨나요? 차 안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아들이 운전 중에 블루투스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 대화 내용을 또렷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우리에게 조용히 하라고 신호를 보냈고 남편과 나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현우야. 우리 집에 올 때마다 무슨 말을 해? 소영이는 이씨 집안의 외동딸로 온 가족이 사랑하고 키워온 아이입니다. 물 한 방울도 만지지 말고 사랑으로 키우라고 몇 번이나 말했습니까? 그런데 왜 나를 이렇게 대하는 걸까요? 서울에 새 아파트를 사라고 했는데 감히 내 말을 무시하느냐? 신부값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라고 했을 때 왜 우리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삼촌한테 서울에 집을 제대로 준비하라고 하세요. 신부가 품목은 어머님이 직접 바꾸셨기 때문에 반품하시거나 낡은 것을 재판매하실 수 있으며 저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2번 말하게 만들지 마세요. 예, 이해합니다. 나중에 연락할게요. 남편과 나는 충격의 말 없이 뒷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말은 그야말로 학교 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떠올리게 합니다. 나는 아이에게 무슨 소리야? 서울에 새 집을 짓겠다고 약속했니? 라고 물었습니다. 아니. 농담인 줄 알고 그냥 들어봤는데 의외로 사실이더라. 신부감 문제와 관련하여 요구했던 내용이 만족스럽지 않았던지 결국 아니라고 했고 그 비용은 10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 목록을 보면서 나는 집값은 얼마나 될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바로 집에 가서 말을 했어야 했는데 어리석게도 현우에게 결혼 기회를 주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평범해 보이던 시댁의 태도를 떠올리면 그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댁 식구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몸이 좋지 않아 화장실을 가야 했는데 화장실에서 정말 불쾌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날 화장실에서 있었던 일을 남편과 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왜 그러는 거야? 엄마가 오늘 오기 전에 약속을 지키라고 하셨잖아. 내가 계속 함부로 말하고 있으면 어떡해? 정말이지. 내가 혀 조심하라고 했는데 당신은 전혀 듣질 않더군. 이제 나 미쳐가고 있어. 결혼식이 잘못되면 그건 전부 당신 잘못이야. 다행히 현우 부모님이 현우를 사랑해 주셔서 그런 일은 없었지만 만약 2분 다 현우 어머니 같은 성격이었다면 그 자리에서 결혼을 취소하겠다고 했을 거야. 내가 그렇게 어려운 사람인가요? 그런데 어쨌든 그게 확실한가요? 현우가 약속한 것들. 아, 그렇죠. 게다가 집 상태도 꽤 좋은 것 같고 부모님이 시골의 땅도 조금 갖고 계시고 월세를 받는 임대 건물도 있으신 것 같아요. 데이트할 때 차를 타고 다니는 핑계로 한번 보고 싶다고 하니까 데리고 가주더라고요. 정말 좋아요. 그리고 진영이가 결혼하면 그때 갑자기 전화벨이 울리면서 대화가 갑자기 중단되었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얘기하자. 그 이야기를 듣고 아들은 고개를 떨궜고 남편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사실 나도 할 말이 있었어요.
경기도로 전근을 오게 되었고 주말마다 소영이네 집에 밥을 먹으러 가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영이 부모님이 저를 잘 챙겨주셨어요. 하지만 점점 온갖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고 마치 우리 소영이가 결혼할 사람은 바로 당신이야. 소영이니까 당신이 결혼할 거야 라고 압박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당신처럼 결함이 많은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 하지는 않아요. 지금 결혼하지 않으면 우리와의 결혼 기회는 영영 사라질 거예요. 저는 그곳에 갈 때마다 그런 말들을 들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들이 나를 그곳에 가두려고 세뇌시키려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혼자 사는 것이 정말 두렵습니다. 그래서 나는 소영이의 가족을 기쁘게 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고 심지어는 소영이 형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애원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저에게 잘 대해주는 건 오직 돈을 빌려줄 때뿐이었고 그렇지 않을 때는 늘 저를 무시하고 무리한 요구를 해왔어요. 이별을 결심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소영이가 아니면 누가 나와 결혼하겠는가 라는 두려움 때문에 혼자서 모든 것을 견디기로 했습니다. 부모님도 제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하셔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인내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나는 너희 둘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 미안해. 모든 게 내 잘못이야. 아들은 30이 넘고 성숙해졌지만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은 연약합니다. 그가 사연을 들려주며 사과하는 모습에 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현우야. 내가 틀렸어. 엄마는 내가 결혼한다는 소식에 너무 기뻐서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 같아. 잘못한 것은 부모야. 잘못된 걸 알면서도 어리석게도 너를 그 상황에 밀어넣었어. 미안해. 현우야. 우리는 아무 말도 없이 오랫동안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침묵을 깨기 위해 남편이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 됐다. 이제 우리도 괜찮다는 걸 알았으니. 현우야. 가자. 가는 길에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이미 결정되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와서 이러면 안 되죠. 이렇게 예의 바른 사람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 가족을 놀리시는군요. 농담인가요? 솔직히 말하면 그쪽이 먼저 하겠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칼을 들고 돈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요. 여기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 하나하나 이야기하는 것은 당신을 더 피곤하게 만들 뿐이니 조용히 끝내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이 결혼을 무효로 합니다. 지금 결혼을 취소할 생각인가요? 너무 심하네요. 소영아.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약혼 취소해. 현우야. 나랑 결혼하지 않으면 나중에 늙어서까지 혼자 살아야 할 텐데 후회하지 않겠어? 저 사람을 봐. 저 사람은 그의 부모님과 똑같아. 차라리 그 사람을 혼자 살게 두는 게 낫겠다. 우리의 입장은 분명해. 이제부터 우리는 다시는 만날 수 없어. 가자. 얘야. 그런데 이 여자 혼자 어디 가는 거야? 괜찮다는 거야? 솔직히 남편도 그랬고. 나도 아내를 잃었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어. 그래서 이혼했다고요. 아내를 잃었다는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제 아내의 죽음을 모욕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군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 보려는 건가요?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서 더 겸손해야 했는데. 도대체 무슨 재능이 있어서 고개를 들고 우리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혼한 남자와 재혼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우리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 현우와 결혼해야지. 우리도 어느 정도 노력하고 있지만 방금 말한 대로 그냥 두어도 될까요? 그럼 누가 누구에게 자랑하는 걸까요? 나는 이 일이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우리 현우는 몇 살이 될까요? 결혼을 한 번 한 것이 죄인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나이와 재혼은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그의 아이들에게 맞춰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런 무례한 집안과는 결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당신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우리를 무례하다고 부르시나요? 정말로 무례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드릴까요? 아, 정말 무섭네요. 다음에는 뭘 할 계획인가요? 아드님의 사연을 포함해 모든 것을 온라인에 공개하겠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우리 소영이를 속여서 결혼했다고 합니다. 그 시간에 그의 아들이 회사에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소송도 준비할 예정입니다. 아니면 그 회사에 우리 아들만 있나요? 당신의 딸도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소영이는 아직 젊어서 다른 곳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결혼을 위해 바람을 피운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집을 사고, 약혼식을 준비하고, 기대감을 높여놓고 이제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결혼을 위한 기만입니다. 속임수는 다름 아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아들이 이미 결혼했는데 미혼인 척하며 딸에게 접근하고 결혼 생활을 통해 돈을 빼앗는 것도 아닌데 왜 바람을 피웠다고 하는 겁니까? 오히려 당신이 우리 아들에게서 돈을 갈취하고 강탈하지 않았나요? 당신들은 내 아들이 당신 딸과 함께하지 않으면 결혼이 불가능하다고 세뇌시켰고 온 가족이 이를 이용해 수천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결혼 허락을 빌미로 우리에게서 빼앗아간 돈은 5억 원, 딸이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브랜드 제품을 사는 데 쓴 돈은 15억 원, 지난달에는 모피 코트를 가져갔습니다. 생일 선물로 8억 원을 요구했죠. 우리는 결혼 전부터 아들을 돈벌이로 여기고 있었는데 결혼한 후에는 어떻게 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세요. 그 이후 며칠 동안 미래의 며느리에게서 수십 통의 전화가 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결혼 후에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며 문자로 사과하더니 나중에는 나 없이 너희들 잘 살 수 있겠어? 라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아들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지만 저는 더 이상 이런 일에 연루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전화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실제로 시댁 식구들이 온라인과 아들 회사에 악성 루머를 퍼뜨렸습니다. 그러나 미래의 며느리에 대한 평판이 나빠지며 며칠 뒤 그녀는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시댁을 고소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평화롭게 끝내고 싶어 했지만 여전히 우리 가족을 끝까지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의 두 번째 결혼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아들에게서 들은 바에 따르면 동종업계의 다른 회사들도 모든 것을 알고 있어서 그녀를 받아들이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녀의 미래 생활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